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선 당시 공약보다 축소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지역의 첨단 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차기 전투기 사업이 미국의 첨단 스텔스기인 F-35를 두 차례 나누어서 분할 구매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돼 신임 합참의장의 처음으로 해군 대장이 발탁됐습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에서 합참의장을 발탁하였습니다. NLL 방어와 해양 주권 수호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다 도로 복판에 갑자기 차를 세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범죄로 본 겁니다. 파키스탄에서 최악의 지진이 발생해 200여 명이 숨지고 600명이 다쳤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사람이 깔려 있어 인명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지진 영향으로 바닷속 땅이 요동치면서 작은 섬이 솟아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가을에 급증하는 알레르기 비염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D는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때문에 햇볕을 피하게 되는데 햇볕을 적당히 쬐면 피부에 비타민 D가 생기기 때문에 비염 예방에 좋습니다. 마지막 전투경찰 183명이 전역하면서 전경제도가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간첩 작전을 위해 창설된 뒤 시설 경비와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하다 폐지되기까지 전경제도의 역사 짚어봤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같은 장기 미해결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잇따라 끝나가고 있습니다. 반인륜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이유 심층 취재했습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대선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연신 베어내는데도 수그러들지 않아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 공약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소득이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급 대상은 월소득 인정액 83만 원 이하인 독거노인, 133만 원 이하인 노인 부부입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받는 사람들 중에서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20만 원에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14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가입 기간이 11년 이내라면 20만 원을 다 받지만 이보다 길면 1년당 만 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최소액인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 수령자의 90%, 전체 노인의 63%인 353만 명 정도가 20만 원을 모두 받습니다. 약간 좀 생활이 나으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또 국민 정서까지. 내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 기간 15년까지는 20만 원을 모두 받고 30년 이상이면 최소액을 받습니다. 2017년까지 예상되는 기초연금 소요 재정은 39조 6천억 원, 시행은 내년 7월부터입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예상보다 축소된 기초연금안에 대해 노인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세대 갈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당초 공약보다 축소되자 65세 이상 노인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비공적 공약이고 국민을 우려하는 것 아니야. 돈벌이가 없으니까 주기는 조금 줄라나 안 줄라나 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노인의 70% 정도인데 이 중 9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20만 원을 다 받게 됩니다. 문제는 20, 3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하는 미래 세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20년 이후 평균 20년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현재 20대부터 50대까지 청장년층의 경우 미래엔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역차별받는다는 논란이 확산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거나 탈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잘 살고 소득도 많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 유인이 제외될 수가 있는 거죠.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무가입자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논란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정부가 세 번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예정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고 관광 호텔 등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쪽으로는 경복궁, 동쪽으로는 학교들과 맞닿아 있는 36,000제곱미터의 공터. 최고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잡초만 무성합니다. 보시다시피 학교 정문에서 호텔 부지까지는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 정문 200m 이내에는 학교 정화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오늘 이 규정을 포함해 기업의 현장 활동과 관련된 규제 5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송현동 복합문화시설은 다양한 공연장, 갤러리 등이 포함된 문화공간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9곳도 도시 지역에 새로 건설됩니다. 그동안의 산업단지가 주로 외곽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져 온 점을 감안해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택지지구가 후보 대상지입니다. 또 노후된 산업단지 25곳을 리모델링하고 환경 규제도 대폭 푼다는 방침입니다.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책이 4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16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이 미국의 첨단 스텔스기인 F-35를 분할 구매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제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른바 5세대 전투기는 F-35밖에 없다면서 F-35를 40대와 20대로 나눠 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조 3천억 원 예산 범위 안에서 2개 비행대대급 전력인 40대를 먼저 확보한 뒤 20대를 추가로 전력화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FX 사업에서 F-15K를 도입하면서 예산 문제로 인하여 40대와 20대로 두 차례 나누어 구매한 바 있습니다. F-35는 최대 속력 마하 1.6, 작전 반경은 1000km 정도지만 적에게 쉽게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과 최첨단 전자전 장비를 앞세운 기종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끝나지 않아 성능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시험 비행 중 동체 균열 같은 결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가격은 한 대에 1,6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그날 구매를 하면 60대를 한 번에 계약할 때보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 출신인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신임 합참의장에 발탁됐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신임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해사 31기로 작전사 작전처장과 해군참모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해군 조직을 안정시키고 작전 지휘권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해상작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합동성 강화와 군심 결집을 위해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에서 합참의장을 발탁하였습니다. 북한과의 충돌이 잦았던 서해, 특히 NLL 방어를 비롯한 해양 주권 수호가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내린 적합한 인사라는 분석과 함께 지상군 작전 중심의 우리군 특성상 어떤 지휘력을 보일지가 과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는 정책기획 전문가로 알려진 권호성 현 연합사 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는 소말리아 해협에서 아덴만 구출작전을 총괄 지휘한 황기철 해군사관학교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연합사 부사령관과 일군 사령관에는 대장으로 승진한 박선우 합참작전본부장과 신현돈 합참군사지원본부장이, 해병대 사령관에는 이영주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장급 인사를 임명할 예정이며 다음 달 안에 후속 인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정정보도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법무부 감찰팀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찰팀은 부산 지역에 내려가 최 총장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만나 과거 행적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감찰팀 직원들은 두 팀으로 나눠 부산 경남 지역 상공인 대여섯 명을 만나 탐문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 최 총장이 지난 99년 부산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 상공인들입니다. 모 건설업체 대표는 최 총장이 근무할 당시 일부 검사들에게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술을 산 적은 있지만 최 총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 총장의 혼외관계설 당사자인 임모 씨에게 유흥주점 임대료를 지원해준 것으로 소문난 건설업체 대표에겐 이 과정에 최 총장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캐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팀의 이런 전방위적 감찰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 총장과 임 씨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최 총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엄밀한 조사는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혼외 아들 문제와 직접 연관없는 과거 행적까지 조사하는 것은 최 총장을 흠집내기 위한 신상털기일 뿐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머니와 큰 형을 살해한 혐의로 둘째 아들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경찰은 둘째 아들의 부인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기 이틀 전 둘째 아들 정모 씨는 살해 현장을 은폐하려고 집 근처 가게에서 세정제 한 통을 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 씨 부인인 29살 김모 씨가 남편과 함께 가게에 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구속된 남편 정 씨는 아내가 평소 범죄 서적을 즐겨 읽었고 살인 관련 영상물 29건도 내려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건 와이프 꿈이 프로파일러를 해서 보던 것들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참고인이던 부인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없었다고 해서 공범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참여했을 수 있죠. 참여했다고 보고요. 경찰은 김 씨가 살해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역시 남편과 미리 짜고 계획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인과 자식이 없는 큰아들이 살해되면서 둘째 아들 정 씨가 유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인 김 씨가 대신 7억 원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다 나와봐야지 안다고 들었는데 저 아내한테 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인 김 씨가 살해를 공모하거나 사체 유기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인 역시 상속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인 범죄로 보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집요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려 합니다. 앞으로 끼어드는가 하면 아예 차를 세운 뒤 운전자가 뛰어들어 차를 막습니다. 고속도로 20km 구간에서 15분간 이뤄진 진로 방해와 급정거가 무려 6차례. 결국 도로 한복판에 차를 급제동하고 뒤따르던 차들은 연쇄 추돌합니다. 운전자가 나오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내리라고. 그 정도 시점에서 이제 뒤에서 차가 가는 거죠. 이 사고로 마지막에 추돌한 화물차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차를 세운 운전자 36살 최모 씨가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해 대형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만큼 사고에 고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닌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 혐의가 이례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여기에다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위협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등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급정거라든지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운전자 최 씨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는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교민이 또 피살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9명째.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현지 소장인 40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둔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이며 금품이 도난당한 흔적이 없어 원한 관계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그 사고당한 직원이 보복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에 앞서 지난 13일 민다나오 섬에서 의류 도매업자 김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강도의 총격으로 숨지는 등 올 들어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은 이번에 숨진 정 씨까지 포함해 9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가운데 3건은 범인들이 금품을 노리고 한국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교민들은 한국인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인식이 퍼져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고요. 그 필리핀 당국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필리핀에서 살해된 한국인은 37명. 실종된 사람은 100명을 넘고 납치됐다가 돈을 주고 풀려난 사람은 50명 가까이 됩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2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점 건물이 심하게 요동치더니 진열된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급히 뛰쳐나갑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8시 반쯤 파키스탄 남부 아와란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7만여 명의 사망자를 낸 2005년 인도 접경 지역의 지진 이후 가장 큰 지진입니다. मैं तो जब चक्कर जब पता चला कि पूरी चीज हिले तो पता दर-दर के झटके हैं तो हम अपनी चीजें वहीं छोड़ के फिर अपनी सेफ्टी के लिए नीचे भागना स्टार्ट कर दिया। 수백 채의 주택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50명이 숨지고 부상자만 400명에 이릅니다. 진앙지의 흙집 상당수가 무너져 건물에 깔린 희생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외진 산골이어서 구조대는 접근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진의 강도가 워낙에 크다 보니 파키스탄 남서부 해안에서는 갑자기 섬이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해저의 흙과 먼지가 지진의 강력한 충격으로 대량 분출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료 구조병력 1000명을 추가로 급파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가을 햇빛, 곡식 여물게 하는 볕이라 피부 더욱 그을린다고 피하게 되는데 요즘 같은 환절기,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연숙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가을 환절기만 되면 콧물로 고생하는 한 남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잡초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9월에 가장 많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흘러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염없이 눈물 흘리듯이 흘린다고 보면 돼요.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알레르기 비염이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8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몸속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사람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 알레르기 비염에 걸릴 위험이 56% 더 높았습니다. 또 임신부에게 비타민 D가 충분히 공급되면 아이의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비타민 D는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떨어질 경우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타민 D는 우유나 달걀, 멸치에 많이 들었지만 먹기만 해서는 몸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지 않고 대부분 햇빛, 자외선을 통해 합성됩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평소 햇빛을 적정량 쬐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쬐다고 비타민 D가 계속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피부암이나 노화 위험을 고려해 하루 20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옷감이 얇고 또 유독 밝은 색이 많은 여름 옷들. 그냥 옷장에 넣었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듬해 여름에 다시 꺼냈을 때 땀이나 이물질로 얼룩지거나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여름옷들 어떻게 보관해야 좋은지 오상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 주부들에겐 고민이 시작됩니다. 여름 내 입고 벗었던 산더미 같은 옷을 어떻게 세탁하고 보관할지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이게 많이 흘리고 애들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야 되고 멀쩡해 보이는 옷도 1년 뒤에 꺼내보면 얼룩져 있기 일쑤. 여름옷은 소재가 얇고 색도 밝아 작은 오염에도 쉽게 변질됩니다. 얼룩이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잠깐 입었다고 해도 여름옷은 세탁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나 곰팡이 등으로 섬유 조직이 손상되거나 변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이스 등 섬세한 소재는 손빨래하거나 뒤집어 빨아야 망가지지 않고 식초 섞은 물로 헹구거나 옷장 구석구석을 닦아두면 냄새와 곰팡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살균 기능이 있는 세탁 세제를 사용하셔야 되고 베이킹소다나 식초같이 살균 또는 탈취 기능이 있는 그런 부가 첨가물들을 가진 사용입니다. 여름옷은 햇볕에 변색되기 쉬운 만큼 플라스틱보다는 종이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무거운 옷부터 가벼운 옷 순으로 쌓아두는 것도 새것 같은 여름옷을 만드는 작은 비결입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앞으로는 이 비행기 이착륙할 때 전자기기를 일부러 끄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전화나 문자, 무선 인터넷 접속은 여전히 금지 사항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And please make sure any electronics are turned off during taxi, takeoff, and landing.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건 비행 장비의 오작동 우려 때문입니다. 1966년 처음 가이드라인이 마련됐고 현재는 고도 1만 피트, 약 3,000m 상공 위에서만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자문위원회가 현행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 때 전자책, 동영상 시청, 팟캐스트 청취 등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 인터넷에 접속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 건 휴대용 전자기기가 비행 장비에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Not so much the fact that they can't make cell phone calls, just the fact that they can't use any electronic devices.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비행기 탑승객의 30%가 이착륙 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전원을 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한 항공사고는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최종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쯤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항공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오늘 183명의 마지막 전투경찰들이 제대했습니다.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경제도 이준범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던 전투경찰 18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재작년 말 입대한 전경 3211기. 이들 마지막 기수의 합동 전역식을 끝으로 전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지막이 된 게 영광이고 이제 사라진다니까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전투경찰은 1971년 대간첩 작전 등을 위해 창설됐지만 80년대 집회 시위 현장에 집중 투입됐습니다. 격동의 시대.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학생운동을 하다 전경으로 차출돼 시위 진압에 나서기도 하면서 시대의 아픔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정부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이 자원하는 의무경찰과 달리 무단으로 차출하는 방식의 비판이 계속됐고 가혹행위가 문제돼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병력이 줄자 재작년 결국 전경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42년간 33만 명이 복무했던 전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들이 해왔던 업무는 의무경찰이 대신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기업 총수가 된 대한민국 샐러리맨의 신화들이 최근 재계에서 잇따라 퇴장하고 있습니다.
웅진그룹 윤석금 STX 강덕수 회장에 이어서 스마트폰 펜텍의 창업자인 박병엽 부회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고 백도 돈도 없었던 중소기업 영업사원 출신 박병엽은 삐삐로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며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전셋돈 4천만 원을 털어 호출기업체인 펜텍을 설립해 성공한 뒤 2001년에는 국내 3위 휴대전화 업체인 큐리텔을 인수해 매출 3조 원대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펜텍은 그러나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2007년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박 부회장은 2,500억 상당의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전문 경영인으로 회사를 이끌며 20분기 연속 흑자로 성공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죽고 없어도 펜텍 사업 앞에 사기는 흘러가야 하는 그런 세대를 뛰어넘고 그런 역사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양강체제 속에 구조조정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자신이 자리를 지킬 수는 없다며 박 부회장은 어제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상고 출신 말단으로 쌍용양회에 입사해 재계서열 13위의 STX 그룹을 일군 강덕수 회장이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물러났고 백과사전 외판원으로 시작해 출판사를 세우고 정수기, 금융, 건설까지 사업을 확장해 웅진그룹 회장이 됐지만 검찰에 기소된 윤석금 회장까지 우리 임직원에게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죄송하고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날 수 없다는 시대를 풍미했던 셀러리맨 신화가 하나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1500만 년 전 지구, 그중에서도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동해의 깊은 바다 밑을 뚫었는데요.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울릉도 동북쪽 70km 해상, 국제해양과학 시추선이 동해 심해저 지층을 시추합니다. 시추공을 수심 1km 아래 해저에 내려보낸 뒤 해저를 뚫어 토양을 퍼올리는 작업입니다. 시추된 지층 깊이가 280m, 1500만 년 동안 쌓인 시간의 두께입니다. 인류 탄생 이전 태고의 비밀을 간직한 시추 자료는 1.5m 길이로 잘라져 과학자들의 정밀 분석 대상이 됩니다. 시추가 잘 됐는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1500만 년 전부터 쌓인 퇴적물을 그대로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아주 훌륭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이곳 외에도 동해와 남해 8곳에서 총 6km에 달하는 시료를 얻은 이번 시추 작업은 공룡이 사라지고 빙하기를 거친 뒤 한반도 주변 기후와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코어의 상부에서 특색의 그런 조화같은 교차되는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고기후나 고환경에 대한 연구들을 아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 개발이 아닌 과학 탐사 목적으로선 처음으로 동해 심해저를 뚫은 이번 대규모 시추 작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10개국 32명의 과학자가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는데요. 이제 곧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른 강력 사건들로 참 많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과 공소시효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기자입니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 6살 김모군이 갑자기 골목에서 울부짖으며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김 군의 몸에 독성 물질인 황산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거 지금 걷고 싶어. 얼굴과 상반신이 모두 타들어간 김 군은 결국 49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용의자는 찾지 못했고 어느덧 14년이 흘러 이 사건은 내년 초에 공소시효가 끝나게 됩니다. 증거를 못 잡으니까 못한다는 거지. 뭐 잊어버리면 죽을 돈 못 있어. 그냥 가슴이 묻고 그냥. 1999년 1월 30일 새벽 경기도 동두천의 가정집에서 기지촌 여성 신모 씨가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에는 매춘 여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립스틱으로 쓰여 있었고 그날 밤 미군 병사가 신 씨 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살인 용의자인 미군 병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뒤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코앞에다 넣고 못 잡은 거. 코앞에다 놔두고 못 잡은 게 억울해져. 8달 뒤 이번엔 같은 동네에 살던 또 다른 기지촌 여성 이모 씨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와 동거하며 방 열쇠를 갖고 있던 미군이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이번에도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모두 미궁에 빠진 채 내년에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국가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공소시효를 없앤 이후에 전면 재수사와 함께 그리고 그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해내고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는 사람을 숨지게 한 범죄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원래 15년이었다가 너무 짧다는 비판이 커지자 2007년에 25년으로 늘렸는데요. 그나마 소급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2007년 이전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선 지금도 공소시효가 15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외국처럼 아예 없애서 몇십 년 전에 일어난 범죄라도 범인을 잡기만 하면 언제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 16일 새벽 0시 67살 박모 씨의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15년 전인 1998년 4월 16일 당시 26살과 24살이었던 박 씨의 두 딸은 집에서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그러나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고 이젠 공소시효도 끝나 영원한 미제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15일 자정으로 일사시죠. 끝난다고 뭐 그랬는데 어떤 눈으로 정말 세웠어요. 법무부의 당초 계획대로 작년 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시행됐다면 지금도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이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 자매를 살해한 범인에겐 면죄부가 주어졌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아직 한 번도 논의도 못한 상황입니다. 특검법이라든가 전두환법이라든가 이런 현안들에 밀려가지고. 지난 2004년부터 서울 면목동 일대에서 14차례나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이른바 면목동 발발이 엄지손톱 절반만한 쪽지문 하나가 유일한 단서에서 당시엔 용의자를 찾지 못했지만 지문 감식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8년 만인 지난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DNA 분석이라든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시효 제도에 대한 변화,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 전북 정읍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대전 갈마동 여중생 살인사건 등 지난 5년간 공소시효가 끝나 더 이상 수사도 처벌도 할 수 없게 된 강력 범죄가 모두 91건이나 됩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 더 많은 범죄자가 정의롭지 못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요즘 별의별 피싱 사기가 많은데 허위로 검찰청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현지 검사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경찰서로 출두하라며 사건 번호까지 적힌 피싱 문자가 대량 유포됐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직장인 정모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로 불법 돈 세탁 자금이 유입됐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의 모 검사라고 밝힌 남성은 정 씨의 주민번호까지 대며 검찰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를 조회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정 씨가 국제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서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는 도메인 주소까지 유사하게 만든 가짜로 검사를 사칭한 남성은 정 씨가 입력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뒤 통장에서 결혼자금 3,200만 원을 빼갔습니다. 결혼 때 혹시 필요하면 계속 쓰려고 이거 그때 놔둔 건데 사람 모색도 못 보는 정말 일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피싱 문자도 1년 내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오늘은 오전부터 경기 광명경찰서와 전남 순천 나주경찰서를 사칭해 사건 번호까지 적힌 문자가 무작위로 유포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이처럼 각종 피싱 수법을 동원한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는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신정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주부 이모 씨는 최근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평소 접속하던 은행 주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시대로 각종 금융 정보를 입력했지만 다음 날 계좌에선 2천만 원이 엉뚱한 곳으로 이체됐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서 다 작성을 해야 된다고. 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번호 36자리인가? 이 씨가 당한 수법은 이른바 파밍.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깔아놓고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도한 뒤 금융 정보를 빼내 예금을 인출해가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 사기범이 이처럼 고객 정보를 빼낸다 해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하루 30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끝냈지만 내일부터는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로 추가 확인이 들어옵니다. 이게 번거롭다면 미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컴퓨터를 최대 5대까지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본인의 전화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 영업장을 방문하거나 콜센터 등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셔야. 하지만 사기범이 하루 300만 원 미만을 이체하거나 불법 복제폰 등을 활용해 본인 확인까지 해버린다면 이번 조치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요즘 학계를 중심으로 지상파의 광고 규제를 케이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상파에만 지나친 규제를 하는 바람에 한류 바람을 이끈 수준 높은 콘텐츠 생산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광고학회 세미나의 화두는 케이블 특혜와 지상파 차별이었습니다. 현행 광고 규제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지상파는 6분만 광고가 가능하지만 케이블 방송은 최대 12분까지 가능해 2배나 차이 납니다. 여기에 케이블은 중간 광고까지 허용돼 있어 2시간짜리 슈퍼스타 K의 경우 총 24분의 광고는 물론 프로그램 중간에 15초짜리 광고를 4편씩 3번 넣을 수 있습니다. IPTV의 등장, 종합편성 채널, 이제 지상파도 하나의 경쟁 매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이런 규제가 완화돼야. 실제 지상파의 광고 점유율은 7년 사이 12.3%포인트 감소했지만 케이블은 10.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CJ ENM의 방송 부문 광고 매출은 이미 MBC, SBS와 비슷하고 출범 2년째인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 특혜 속에 OBS와 EBS를 성큼 앞질렀습니다. 중간광고를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그 소비자 국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광고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미국은 지상파 중간 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있고 영국은 BBC1을 제외한 모든 지상파에, 일본도 NHK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상파에만 적용되는 지나친 광고 규제가 한류 확산의 선두주자였던 수준 높은 콘텐츠 생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비바람에 떨어진 과일들, 아깝지만 대부분 버려왔는데요. 이 멍투성이 낙과들을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팔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알이 꽉 찬 배들이 색을 더해갑니다. 그런데 숲을 사이로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열매들. 비바람을 버티지 못한 낙과입니다. 낙과는 전체 생산량의 평균 15% 정도. 태풍이 몰아치기라도 하면 30-40%까지 치솟습니다. 이렇게 수확 전에 떨어지는 과일은 맛이나 형태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시장에서 외면받기 때문에 헐값에 처분되거나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워요. 못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량 버려요. 그냥 시장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낙과들을 고농축 분말로 가공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른바 열수 추출 공법. 과일을 잘게 잘라 말리고 고온 고압 처리를 반복해 농축한 겁니다. 부피는 3분의 1이지만 식이섬유는 3배로 늘었고 분말 형태라 과자, 국수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높은 식품 소재를 이용을 했을 때 혈당을 약 17% 정도 감소시켜주고 팔리진 않고 버리기는 아까워 농민들을 한숨 짓게 했던 낙과. 이제 애물단지 낙과도 몸값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제선충병. 이 솔수염 하늘소라는 곤충이 옮겨다니며 퍼뜨리는 건데요.
곤충 몸에 기생하는 제선충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급속도로 번식을 해서 줄기의 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데 최근 이 제선충병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르러야 할 소나무숲 곳곳이 단풍처럼 누렇게 물들었습니다. 제선충에 걸려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부랴부랴 제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베어내곤 있지만 확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보름 정도 됐는 데는 한 배 넘어 정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금강송과 더불어 아름답기로 이름난 경주 안강형 소나무에도 제선충병이 덮쳤습니다. 고가 품은 몇 천만 원 이래 가는데 웬만한 농장이면은 다 5억 정도, 안 그러면 뭐 20억 정도에. 현재 제주의 5만여 그루, 경주와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만 10만 그루가량의 소나무가 제선충에 감염됐고 경기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실처럼 생긴 제선충은 솔수염 하늘소에 기생하며 소나무 속으로 들어간 뒤 자라면서 수액 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제선충은 한 쌍이 20일 만에 20만 마리로 늘어나는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제선충 비상본부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는 오는 10월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미 항공모함을 보유한 중국이 자체 기술로 최소 3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또 건조 중인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의 항모전단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의 강력한 도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입니다. 중국 다롄낭 부두에 정박한 항공모함 야오닝함 뒤편으로 거대한 선박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크기는 물론 앞부분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야오닝함과 닮아 있어 중국이 자체 기술로 또 다른 항모를 만드는 거란 관측입니다. 상하이의 한 조선소에서도 300m 길이에 선폭이 50m가량인 항모급 선박 2척이 건조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척 건조 비용만 우리 돈 6조 3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辽宁舰是我军的第一艘航母，但绝对不是唯一的一艘。综合各方面因素，统筹考虑航母的发展建设问题。 중국군은 최대 7만 톤급 항공모함 6척을 만들어 2015년부터 북해와 동해, 남해 함대에 2척씩 배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조속히 전투력을 갖출 것을 지시한 뒤 완전 무장한 젠15기의 항모 이착륙도 성공하면서 항공모함 전력화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항모 추가 건조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태평양 패권과 영토 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또 한 번 입장차만 확인하고 진전 없이 그쳤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내투쟁이 의사진행 방해 등 국정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성 여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원내 지도부는 문제가 있는 만큼 위헌 심판 제청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몸싸움을 방지하고 낚시를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도를 방치하는 게 그건 안 맞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국회를 후진화시키겠다라는 발상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물리력과 날치기가 난무하는 국회로 후퇴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위한 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에 대해 민주당은 특위 설치로, 새누리당은 정보위 산하 특별기구로 맞섰고,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는 민주당이 긴급 현안 질의로, 새누리당은 기존 대정부 질문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일정 합의를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시장 한가운데에서 클래식 공연이 열렸습니다. 손님들과 상인들 모두 이 색다른 연주회에 홀딱 반한 분위기였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어두워지면 활기가 더해지는 시장 한복판에 무대가 마련되고
50명의 오케스트라가 빚어내는 선율이 가을밤을 수놓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을 뚫고 울려 퍼지는 주패의 경기병 서곡. 일할 때는 좀 피곤한 점도 많이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도 좋고. 부채를 들고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원, 투. 연주하는 곡마다 해설을 곁들여 더욱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시장이 되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인데 거기서 클래식 공연을 한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 정말 역발상이고 너무 좋고요. 친구 같은 클래식을 내걸고 거리로 나선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건설회사 로비나 미술관 같은 의외의 장소에서 관객들과 만나왔습니다. 음악을 사랑하지 않고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이 클래식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 생각. 시장으로 간 클래식. 익숙한 곳에서 연출된 낯선 풍경이 천여 명의 관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새 정부의 대북정책 청사진이 될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 통일 준비를 2대 목표로 정했으며 참여정부 당시 1차 기본계획에 있던 서해 평화협력지대 개발 등은 성과 부족 등을 이유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압류 재산 팀을 만들고 확보한 재산 중 26여 원을 처음으로 국고에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동산의 매각대금 일부인 26억 6천억 원을 확보했으며 장남 제국시에게서 압류한 그림들을 매각하기 위해 감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시즌 14승 달성에 성공했는데요. 우려했던 1회 징크스를 말끔히 씻어내면서 평균 자책점도 2점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전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저스의 서부지구 우승이 확정된 이후 첫 등판. 부담 없는 상황 속에서 류현진은 걱정했던 1회를 실점 없이 마쳤습니다. 이후부터 거침없는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2회 천적 펜스와의 승부에선 직구를 안팎으로 찔러 헛스윙 삼진을 낚았고 4회 샌프란시스코의 간판 포지를 커브로 흔들어 놓은 뒤 삼진으로 마무리한 장면은 말 그대로 압권이었습니다. 세밀한 제구력이 뒷받침되면서 류현진의 지능적인 경기 운영은 더 돋보였습니다. 7회 마지막 타자에겐 체인지업만으로 공략하는 대담한 시도까지 선보였습니다. 5회 홈런을 허용한 단 하나의 공이 아쉬웠지만 류현진의 승리에 다저스 타선이 뽑은 2점이면 충분했습니다. 타석에서 안타까지 추가한 류현진은 14승으로 다저스 역대 신인 최다승 2위에 올랐고 평균 자책점도 목표였던 2점대로 끌어내렸습니다. 류현진은 오는 30일 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신시내티의 추신수도 3루타 포함 2경기 연속 멀티히트로 멈추지 않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0대 0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17분. 단단히 걸어잠근 빌레펠트의 골문을 연 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이어받아 오른발 바깥쪽으로 밀어넣은 감각적인 골.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키퍼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리그 개막전에서 골을 넣은 후 46일 만에 맛본 시즌 3호 골입니다. 지난 경기에 결장하며 나온 일각의 우려를 한 번에 불식시킨 손흥민의 활약에 현지 언론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독일 축구 전문지 키커의 기사 제목에 올랐고 골 장면은 레버쿠젠 홈페이지 첫 장을 장식했습니다. 마판 시드니 샘의 추가골을 더한 레버쿠젠은 2대 0으로 승리하며 컵대회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구자철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돼 45분을 뛰며 팀의 2대 0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스널에서 불안한 입지를 이어온 박주영은 캐피탈 원컵에 대비한 팀 훈련에 참가해 올 시즌 첫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프로야구 제19단 KT 위즈가 본격적인 선수단 꾸리기에 나섰는데요. 체력 측정과 실기 테스트로 공개 선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루 새 피부에 닿는 바람이 무척이나 선선해졌습니다. 밤새 북서쪽 차가운 공기가 조금 더 퍼지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는데요. 오늘은 15도 이하 지역이 내륙 산간 일부 지역에 머물렀지만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늘어납니다. 오늘보다 최고 9도가 뚝 떨어져서 대관령 4도, 서울은 13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종일 맑아서 오후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지겠고요. 바람이 내일까지는 꽤 강하게 불면서 해상에서는 거센 풍랑이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네요.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동해안 지방에는 먹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서쪽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에선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9도가 떨어져서 꽤 쌀쌀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서울 13도, 철원 7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대부분 15도를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0도를 넘으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네, 수요일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